자, 10월 8일 일요일 1부에 이어서 2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끝부분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공식이 있다. 2300포인트 정도에서는 외인이 매수하고 그렇게 외인이 한 단계 레벨업 시키면 한 2400포인트, 2500포인트 사이에서는 기관들이 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개인들에게 펀드 판매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개인들을 주식시장에 끌어들여서 2600까지 만들어 놓는다. 자, 얼마 전까지 2600을 넘어갔죠. 자, 그러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코스피 예상 밴드 상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2950 아마 DB증권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증권사도 말은 2750이라고 얘기하지만 2750, 2800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8월 초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부터 지금 10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이 시점까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미쓰리 예상대로 가고 있죠. 자, 제가 2600이 깨지면 어떻게든지 2600을 목숨 걸고 막 다시 만들어 놓으려고 한다. 그러다가 2600이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냥 포기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손절이 되고 그렇게 2500포인트를 내려오면 또 2500이 깨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또 2500포인트를 또 유지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유지하는 힘이 개인들이기 때문에 마치 코코메디나 비아그라가 필요한 것처럼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언젠가는 2600 됐으면 한 단계 낮춰서 2500 됐으면 이제는 어떤 지경까지 왔습니까? 2400포인트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장중에 2400포인트를 이탈했지만 계속 2400포인트를 만들죠. 누가 만듭니까? 개인이 만들고 있고 그 개인이 받아내는 수량에다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자기네 물량을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그런데다가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 아니 올라가려고만 하면 너희씨 올라오기만 해봐. 내가 무조건 팔아 제낄 거야. 이렇게 지금 매도세가 대기 중인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위에서 꾹꾹 누르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는 중력이 굉장히 세게 작용한다. 자, 그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중력을 이기는 것을 그러니까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중력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호재가 작용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이 어렵죠. 자, 어느 정도 내려오니까 이제 기관들이 개인들에게 아니면 자기네들이 그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보고서에 매수 기회다, 추가 매수해라, 비중 확대해라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 2400포인트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러니까 2300포인트대이긴 한데 23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오잖아요. 한 2350 정도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신용물량 정리되고 그리고 신용물량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담보 비율 부족으로 인한 나오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 자동적인 매매인 거고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던 개인들이 2350포인트로 내려오면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현금 비중하라고 하죠. 그 전에 비중 확대해, 매수 기회해, 초대형주 매수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2450포인트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고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현금 비중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비중입니다. 현금 보유예요. 그리고 괄호 열고 이거지. 아니 아직까지 안 팔고 뭐 했어? 이렇게 괄호 닫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증권 바닥에 너무 몹쓸 것들을 많이 알아서 제가 이 바닥에서 성공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여하튼 신용 반대 매매로 인한 단기에 코스피 2400 하회 가능하다 이 얘기 제가 앞서 얘기했어요. 미쓰리 너 왜 이렇게 오늘 자랑질하냐라고 재수없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증권 전문가들 보세요. 몇 년 전에 한 종목 뚫어가지고 그거 몇십 포인트, 몇백 포인트 수익 났다라는 거 그거 지네들 수익률 조작해가지고 몇 년째 우려먹습니다. 걔네들 카페나 걔네들 무슨 사이트 가면은 몇 년 전에 그 수익 냈던 종목들 계속 광고 때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매해 지금 시황을 계속 맞추고 있잖아요.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자, 이제는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지금 전문가들이 어떤 예상을 하고 있냐면 9월달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게 확인된다면 뉴욕 증시는 반등될 수 있다. 반등할 수 있다. 왜냐?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게 확인이 된다면 연준이 인플레이션 둔화됐으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라고 할 거고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의 호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뉴욕 증시를 봤을 때는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장이 과매도 영역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매수만 들어오면 뭐 저가 매수, 뭐 반발 매수세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정말 뉴욕 증시가 그럴지 미쓰리가 이제부터 하나씩 아주 잘근잘근 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씹기 전에 미쓰리가 7월 중하순부터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미쓰리가 2023년도 상반기에는 뉴욕 증시가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8월 달부터는 그 얘기를 안 하게 될 것 같다. 2023년 하반기는 주식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미쓰리 볼륨을 집중하시고 만약에 볼륨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그림을 그렸더니 우하향 곡선이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튀는 모습이 있다. 마치 9월 15일에 기관들이 2601포인트를 악착같이 만들어 놨죠. 그 2601포인트를 악착같이 만들어 놓음으로써 개인들에게 희망 고문을 한 겁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런 모습 나올 거예요. 물론 그 모습이 2600포인트는 아닐 겁니다. 뭐 기분 좋아야 한 뭐 2450, 2500 정도까지가 튀는 자리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2023년도 하반기는 미쓰리가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라는 얘기를 안 할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뉴욕 증시는 계속 크게 뺄 생각이 없겠죠. 문제는 뭐냐면 걔네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금 모든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뉴욕 증시를 올리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누를 정도로 지금 힘이 센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고 지금부터 제가 풀어드리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9월달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증시가 반등 시도할 것이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아서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와 음식료가 포함된 인플레이션이에요. 9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입니다. 지금 예상치가 뭐냐면 전월 대비 8월달 대비 0.3% 상승했을 것이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3.6% 상승했을 것이다가 예상치입니다. 자, 8월달은 어땠느냐? 7월 대비 0.6% 상승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9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대로 0.3%만 증가된다면 오히려 둔화폭이 0.3%가 되는 거죠. 0.6% 상승해서 0.3% 상승이니까. 자, 전년 동기 대비 8월 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9월 달 전년 동기 대비 3.6% 그러니까 둔화폭이 0.1%예요.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하지 않은 소비자 물가 지표도 일단 둔화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상치에 빗대어 보면. 자, 그러면 에너지와 음식료를 싹 빼고 에이씨, 국제유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 음식료 너무 비싸단 말이야. 얘네들 빼고 근원만 얘기해, 근원만. 인플레이션,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중요하대. 언제부터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중요했습니까? 뭐 여하튼 자,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 어떻게 예상되고 있느냐? 전월 대비 0.3% 상승 전망.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8월 달은 어땠느냐? 전월 대비 0.3% 상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는 둔화폭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는 8월 달에는 4.3%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달에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가 4.1%로 전망되고 있으니까 둔화폭이 0.2%예요.
일반 소비자 물가지표든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든 둔화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에너지와 음식료가 포함된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는 지금 상당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준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아쉽게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틈틈이 나와서 우리 연준은 갈 길이 멀다. 인플레이션 2% 도달할 때까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2%는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가 아니라고요. 자, 그리고 더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제가 앞서서 이런 얘기 드렸어요. 자, 소비자 물가지표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에너지와 음식료를 싹 빼놓고 뭐 둔화됐다, 둔화폭이 뭐 커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마트 가서 물건 살 때 결제하면서 저기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로 이렇게 반영해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합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결국 지갑을 열고 소비를 할 때는요, 에너지와 음식료를 뺄 수가 없잖아요. 경제는 숫자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느끼는 체감이 앞으로 내가 지갑을 더 열 거야, 지갑을 닫을 거야라는 걸 결정할 거예요. 그러면 마트 가서, 뭐 슈퍼 가서 결제할 때마다 저기 근원으로 해줘요, 근원으로. 에너지와 음식료 빼주고 근원으로 반영되게 해줘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경제계는요, 뭐 다른 분야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아는 것만 짓거리니까 다른 분야는 제가 잘 모르니까, 아니요, 아예 모르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경제는요, 그냥 가방끈 졸라 긴 것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앉아서 탁상공론하면서 수치 따지면서 일반 서민들 연맥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얼마나 쪼다갔다고 얼마나 무능하다고 많이 깝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보다 미쓰리가 더 잘 보잖아요, 지금 경제를. 작년 1월 달에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어요. 인플레이션이 꿀렁꿀렁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뭐라고 합니까?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래요. 마치 추경호가 올해 상반기에 경제 안 좋은 거 일시적이기 때문에 상저하고라고 했던 개소리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걔네들은 그냥 자리가 얘기해 주니까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왜? 뭐 경제는 뭐 다 맞히라는 법이 있어? 어떻게 맞춰? 증권 전문가 그러잖아요. 주식 추천하고 손해나면 아이고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추천할 때는 내가 신이야 막 나만 따라와 나 어마어마하게 잘 봐 막 이러다가 손해보면 야이씨 주식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정말 김행랑 하는 것처럼, 예, 요즘 주랭랑이라고 안 그러고 김행랑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걔네들도 똑같은 겁니다. 책임지지 않잖아요. 추경호 상저하고라면서요. 지금 10월 달인데 상저하고가 됩니까? 갈수록 더 안 좋아질 거려? 여러분 기억나시죠? 10월 4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피 2.41% 하락하고 코스닥 4.1% 하락했을 때 아시아 중에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하락했어요. 물론 중국 증시는 휴장이었어요. 중국 증시가 개장됐어도 아마 대한민국 증시가 더 많이 빠졌을 겁니다. 소비자 물가지표 이제 이해되셨죠? 연준이 좋아하는 건 근원이래요. 근데 근원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소비자 물가지표는 3.6% 전망하고 있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는 4.1%예요. 연준이 예은병 근원을 좋아하던 아니면 일반을 좋아하던 그들이 원하는 목표치 2%에 도달하려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확인되면 뉴욕 증시가 반등할 거고 뉴욕 증시 지금 자리가 과매도 구간이어서 괜찮다고요? 이런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자,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된대요. 아까 국내 증시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씹으렸냐면 고금리 우려보다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보다는 실적 시즌으로 시야가 넘어간다. 이런 개소리하고 앉아있는 건데
제가 뉴욕 증시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 이미 얼마 전에 예언해 드렸죠. 어떻게 예언해 드렸습니까? 2분기는 지하까지, 그러니까 1분기 때 어닝 시즌은 그러니까 현관까지 바닥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현관까지 맞춰놨어요. 그래서 그보다 잘하면 어이구 잘했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1분기 때는 서프라이즈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2분기는 어땠다? 1층 로비가 아니라 지하까지 눈높이를 더 낮춘 상태에서 그거보다 잘하면 어이구 잘했네 궁디팡팡했다. 그래서 2분기 어닝 시즌에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단어가 뭐였냐면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자, 3분기는 어떻다? 마찬가지로 예상치는 로비도 아니고 지하까지 후벼 파요. 그런데 2분기 때는 그나마 실적들이 지하까지 팠던 그 예상치보다 잘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다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기업은 매출액이 예상치보다 상회했고 어떤 기업은 영업이익이 예상치에 상회했는데 매출액은 부진했고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어쨌든 3분기는 지하까지 눈높이를 낮춰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낮춰놓은 눈높이에 못 미치는 기업들이 넘쳐날 것이다. 그 얘기는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 중에 뭐 매출액이 부진했지만 영업이익은 지하까지 후벼판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 어이구 잘했네 궁디팡팡 이게 됐지만 3분기에는 그렇게까지 낮춰놓은 눈높이에도 예상치와 영업이익이 모두 부진했다. 이런 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 3분기 뭐 실적 기대감으로 눈을 돌려요? 이런 투자자들한테 등쳐먹는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 금요일 날 10월 13일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 이제 금융주 실적을 스타트로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자, 제가 어닝 시즌 때 몇 번을 말씀드리죠. 미국의 어닝 시즌은 첫 스타트가 금융주로 시작이 되는데 금융주는요. 웬간하면 손해를 볼 수가 없어. 금융주가 손해봤을 때가 언제냐 하면 2008년도 금융위기 정도? 지금 고금리잖아요. 은행은 고금리로 먹고 사는 애들인데 은행주 실적이 쉽게 나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다 지난번에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도요. 중소은행들의 실적은 안 좋았지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라든가 다른 중소형 은행주들에게 담겨 있었던 그 예금이 대형주로 옮겨가면서 대형주들의 실적은 오히려 좋았었어요. 그만큼 금융주는 웬간하면 실적이 못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월 13일 금융주를 실적 시즌 첫 스타트로 해서 딱 나왔을 때 금융주들의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 또 갑자기 전문가들이 3분기 기대감을 막 키웁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주들의 실적에서 중심적일 게 뭐냐면 뭐 순이익과 매출액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약간 그 질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연체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그런 대출 어떤 그런 부진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실적을 들여다 본 다음에 풀어야 될 문제인 거고 일단 우리는 13일부터 미국의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첫 스타트는 금융주로 시작을 한다. 그런데 금융주는 웬간하면 부진하기 어렵다. 웬간하면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건 제가 올해 들어와서 어닝 시즌 때마다 해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분기에는 조금 더 깊숙이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추가로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10월 9일 내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한글날 쉽니다. 자, 그런데 뉴욕 증시는요. 콜럼버스의 날이라고 해서 채권 시장은 휴장이고 주식 시장은 열려요. 그러면 최소한 10월 9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 2년물 금리, 30년물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 좀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그것까지 감안하시고. 자, 11일 미국의 9월달 생산자 물가지표, 12일 미국의 9월달 소비자 물가지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1일 날 9월달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9월달 금리 동결했지만 남아있는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요. 이번 주 내내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걸 달리 표현해서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추가적으로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약간 비둘기 성향을 갖고 있는 연준 위원들은 아마 뭐 지표를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연준 위원들 지금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요. 아 씨발 이거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잡기 물 건너갔구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 제가 오늘 방송은 1부와 2부에 이어서 굉장히 긴 방송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긴 방송을 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정말 부흥신들 같은 인간들한테 너무 많이 당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나름대로 이 바닥에서 날고 긴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저도 증권사 브로커로 있을 때 맨날 애널리스트들 보고서 보고 투자자들을 설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완전히 골루 갔죠. 완전 잣됐죠. 그래서 제가 증권회사 그만두고 그냥 프리랜서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잖아요. 개인들 맨날 당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돈다방 미쓰리는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구독자가 늘어. 주식시장이 좋으면 떠나요. 떠나서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아, 내가 수익률이 이 종목으로 얼마를 벌었고, 이제 그런 허접한 전문가들 따라다니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뒤통수 맞고 주식시장 안 좋으면 또다시 미쓰리 살려줘요. 이러고 온다라는 거죠. 이번에 만약에 또 한번 다시 막 이런 상황 벌어지면, 예, 구독 해지하시는 분들 저 뜯을 거예요. 내가 그냥 아주.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방송은 하루 쉬고 그리고 10월 10일 화요일부터 뉴욕 증시 10월 9일 콜럼버스의 날이지만 채권 시장은 쉬지만 주식 시장은 열리는 그래서 10월 9일 월요일 뉴욕 증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푸나님한테 10월 9일은 출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양해를 구해서 너그럽게 좀 양해를 받았는데 이번 주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 일단 행운이가 어떤 좀 안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너무 푸나님이라든가 마차님 모두 분들께 죄송한 마음인데, 그래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어서 가족 같은 행운이 잘 케어해라라고 이해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케어하고 있으니까, 저는 조만간 새날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운이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10월 9일,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그레시브하게 좋은 날 보내시고요. 저는 10월 10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방송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